그럼 오늘의 주인공이자 수상 기념 강연을 해주실 고등과학원 허준희 석학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허준희 교수님은 조합 대수 기하학을 통해 조합론의 난제를 해결하고 대수 기하학의 토대가 더욱 확장되도록 새 지평을 연 공로를 인정받아 올해 세계 수학자 대회에서 한국 수학자 최초로 필드상 수상의 쾌거를 이룩하셨습니다. 허 교수님의 많은 연구는 키아스 스칼라로 고등과학원에 있는 동안 이루어졌고, 이러한 연구 업적들은 정보통신, 반도체 설계, 교통, 물류, 기계학습, 통계물리 등 여러 응용 분야의 발달에도 깊이 기여해 왔습니다. 서울대 수리과학부 학사와 석사를 거쳐 미시간대에서 수학과 박사를 마친 허 교수님은 현재는 프린스턴대 교수 및 고등과학원 석학 교수를 지내고 계십니다. 그럼 허준희 교수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다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많은 분들께 축하를 받으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거 정말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오늘 톡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요. 제가 사실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 강연은 별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해야 많은 분들이 함께 지루해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들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수학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경계와 관계에 대한 생각을 공유하면 좋겠다 싶어서 글을 제목으로 삼아봤어요. 혹시 어렸을 적에 사전을 찾아보면서 놀았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렇게 하면서 많이 놀았는데 아무 단어로나 시작해가지고 그 단어의 정의를 찾아보고 그 정의에 등장하는 단어 중에 또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고 또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단어를 하나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놀아봤는데요. 예컨대 오늘 발표를 준비하면서 그 제목에 등장하는 두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경계는 사물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분간되는 한계. 그리고 관계는 둘 이상의 사람, 사물, 현상 따위가 서로 관련을 맺거나 관련이 있음 또는 그런 관련.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럼 이 중에서 또 하나의 단어를 골라보죠. 저는 관계의 정의에 등장하는 관련이라는 단어를 골라볼게요. 관련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사전을 뒤적여 보면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관련, 무엇이 다른 어떤 것과 서로 얽혀 있음. 이 중에서 서로 연결되어 얽혀 있음이라고 써 있는데 그 중에서 연결을 또 골라볼게요. 그래서 연결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면은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어떤 대상을 다른 대상과 서로 이어서 맺음. 그럼 여기 대상이라는 단어가 또 써 있는데 대상이 무엇인지 또 찾아보죠. 대상은 의식, 감각, 행동 등의 작용이 향하는 객관의 사물. 이러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 놀 수 있어요. 이러면서 예컨대 어떤 재미있는 게임을 할 수 있냐 하면은 어떤 단어를 정의하려면은 정의하려는 단어가 정의 자체에 등장하면 좋지 않잖아요. 순환적인 정의가 되니까. 이런 식으로 단어의 정의를 찾다 보면은 결국은 한번 지나갔던 자리로 돌아올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의 수가 많기는 해도 유한하니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마나 빨리 하나의 고리를 만들어서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 물론 어떤 단어에서 시작하냐에 따라 다르겠고 어떤 단어를 선택해서 길을 만들어 나가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항상 고리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그런 과정이 재미있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이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얼핏 생각하기에는 정의하려는 단어를 사용해서 스스로를 정의한다는 게 엉터리 논리 같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 체계가 정말 훌륭하게 잘 작동하고 이 언어를 사용해서 멋진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걸 경험상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다가, 첫째가 어렸을 때 우연히 들렀던 장난감 가게에서 제가 봤던 장난감인데, 이 장난감이 제가 언어에 대해서 느꼈던 점을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서 덥석 샀어요. 그래서 다니는 많이 안 가지고 놀고 제가 잘 가지고 놀았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스퀴시라고 몇 년 전에 미국에서는 꽤 유행했었던 장난감인데, 나무와 고무줄로 만들어져 있어요. 엇갈린 6개의 막대가 지탱하는 정 20면체인데요. 잘 보시면 딱딱한 부분이 있고 부드러운 부분이 있는데, 딱딱한 부분, 이 6개의 막대가 12개의 꼭지점, 정 20면체의 12개의 꼭지점을 표현하고 있는데, 딱딱한 부분끼리는 서로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부드럽게 서로 고무줄로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어떤 바닥이나 단단한 것에 고정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모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아기가 이걸 아무리 비틀고 하더라도 금방 제자리로 돌아와요. 이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면서 이 정 20면체라는 의미를 만들어내고 유지하는 게 제가 느끼기에는 언어와 참 비슷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정의의 정의로 뒤돌아가도 결국 되돌아오기는 하지만, 그것이 결국 전혀 비어있는 게 아닌 독특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이 12개의 꼭지점이 서로 고무줄을 통해서 관계돼서 의미를 창출하는 것처럼, 저희가 어떤 종류의 의미라도 이 두 가지의 행위를 통해서 의미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계짓기와 관계짓기.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의미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모든 의미는 관계에서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만 관계가 있으려면 굉장히 중요한 선수 조건이 하나 있는데, 너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으려면 너와 나 사이에 경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너와 내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사이에 경계를 만들려는 경계짓기 작업이 관계를 만들어내기 전에 항상 선수돼야 되는데, 제가 수학을 하면서 이 굉장히 비슷한 종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던 점을 앞으로 남은 시간을 사용해서 전달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비슷한 경우에 수학에 대해서 비슷한 프레임에서 생각을 해보죠. 흔히 생각하기에 수학에 대해서는 다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듯해요. 어렸을 적에 저도 그렇고, 수학에서는 절대 순환되는 정의를 사용하지 않고, 어떤 명제에서 시작하더라도 그 명제가 왜 참인가 생각해보고, 또 그 명제가 왜 참인가 생각해보고,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더 이상 다른 명제로 환원시킬 수 없는 유한계의 공리들에 맞닥뜨리게 된다 라고 배워왔고 흔히들 생각하잖아요. 여기 공리라는 다른 명제들을 증명하는데 전제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가정,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처럼 이러한 것들이 유한계에 있어서 항상 그것에 귀결된다. 말하자면은 아까 봤던 장난감처럼 서로가 서로를 지탱하는 구조가 아니라, 수백 개의 울창한 잎사귀와 나뭇가지들이 있는 나무도 계속 환원시키다 보면 하나의 뿌리로 돌아가는 것처럼 뭔가 단단한 곳에 공리로 고정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많이 가졌어요. 근데 이게 사실 제한된 문맥, 예컨대 제가 유클리드 기하학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다.
그리고 유클리드 기하학은 임의의 두 점이 주어져 있을 때 그 둘을 지나는 유일한 직선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공리로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몇 개의 공리로부터 도출될 수 있다. 이런 게 맞는 문맥인 것 같은데 유클리드 기하학이나 무슨 다른 기하학이나 어떤 대수학이나 이런 제한된 문맥에서 보는 게 아니라 수학 전체로 놓고 보면은 사실 이 나무의 이미지보다는 아까 우리가 봤던 장난감, 우리 언어가 서로를 지탱해주는 그러한 이미지가 오히려 다 잘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여러분들을 설득시키려고 노력을 해볼게요. 이제 추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수학의 정석 첫 번째 책, 첫 번째 단원을 생각해 보죠. 이제 보통 그 부분만 열심히 봐서 옆이 까맣게 달아있잖아요.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거기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이러한 종류의 그림이 있으셨던 거가 얼핏 기억나실 거예요. 이제 명제와 집합 단원에서 제가 배울 때는 공통수학이라는 거의 일부였는데 이 네 가지의 명제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써져 있었어요. P이면 Q이다. 그거의 역은 Q이면 P이다고. 그거의 E는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고. 그거의 역은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역, 이, 대우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중에서 뚜렷이 가장 중요했던 게 있죠. 뭐냐 하면은 대우가 가장 중요했어요. 적어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그랬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음과 같은 사실 때문인데요. 명제와 그 대우는 동치이다. 근데 P면 Q이다라는 명제와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라는 명제는 동치라는 거를 배웠어요. 사실 그 단원에 가장 중요했던 부분일지도 몰라요. 여기에서 동치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동치라는 것이 수학과 논리학에서 어떤 의미로 쓰이냐 하면요. 두 문장이 완전히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또 완전히 같다는 게 정확히 어떤 뜻으로 쓰인 거냐면은 한 문장이 참이면 다른 문장도 반드시 참이고 한 문장이 거짓이면 다른 문장도 반드시 거짓이라는 뜻이에요. 소위 말하는 진리값을 공유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동치 관계, 명제들끼리 동치인 것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는데 이 관계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증명이라는 것은 뭐 아주 만화처럼 그려봐서 생각해 봤을 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미 참으로 알고 있는 명제들이 몇 개 있어요. 예컨대 이 중에는 1개, 2개, 3개가 있다고 해보죠. 그리고 내가 참인지 알고 싶은 명제가 있어요. 우리가 참인지 알고 싶은 명제를 증명했다라는 게 어떤 뜻이냐 하면은 이미 참으로 알고 있는 명제로부터 유한번의 추론을 거듭해서 그리고 그 추론이 맞는 추론인지도 이미 참으로 알고 있는 명제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식으로 추론을 화살표를 그리면서 서로 동치관계도 있고 아니면 그저 임플리케이션도 있고 해서 화살표로 있고 이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영역으로부터 알고 싶은 영역으로 가는 걸 우리가 소위 수학에서 증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 1개, 2개의 명제뿐만 아니라 가능한 모든 명제들로 구성된 공간을 생각해 봐요. 뭐 안 될 거 없죠. 말이 되는 모든 명제들을 동시에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죠. 이 공간이 어떻게 생겼을지는 보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굉장히 다를 거예요. 가장 극단적인 경우에 어떤 전지전능한 사람이 있어서 모든 인과관계와 모든 동치관계가 즉각적으로 당연한 자가 있다면은 그 공간은 굉장히 단순하게 보일 거예요. 딱 2점밖에 없어요. 한 점은 물론 그 한 점 사이에 빅뱅 이전의 우주처럼 수많이 무한한 명제들이 다 응축돼 들어있겠지만
그 한 점은 참인 모든 명제들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한 점에는 거짓인 모든 명제들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외에는 어떠한 구조도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학과 논리학에서 동치라는 건 두 문장이 같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면 한 문장이 참이면 다른 문장도 참이고 한 문장이 거짓이면 다른 문장도 거짓이 된다는 뜻이니까, 따라서 모든 참인 명제는 서로 동치예요. 달리 말해서 모든 참인 명제는 서로 완전히 같아요. 논리학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모든 거짓인 명제도 서로 동치이고, 따라서 이 공간은 재미있는 구조가 하나도 없어요. 전지전능한 자에게는.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한테는 조금 전에 이 증명에 우리가 어떤 명제를 증명으로써 도출해내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에게는 아마 공간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이것도 아주 일부분을 본 거겠지만 이 한 점 한 점들이 다 명제고요. 그 점에서 근처의 다른 점으로 연결되는 것이 저희가 추론이라고 부르는 과정일 거예요.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은 가까이 붙어 있어서 쉽게 도출해낼 수 있고, 어떤 점에서 어떤 점은 물론 둘 다 참이겠지만 굉장히 멀어서 그 명제를 다른 명제로부터 도출해내는데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오래 걸릴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마치 이 공간에 거리라는 개념이 있는 것처럼 인간인 우리가 수학을 행위로서 할 때 느끼기에는 그런 거리가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달리 말하면은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비유를 해보자면, 이게 제 마음속에 있는 시적인 이미지 중에 하나인데, 저는 이 공간을 항상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그림은 우리 우주의 굉장히 거시적인 구조를 표현한 건데요. 밝게 보이는 점 하나하나가 은하이고요. 재미있는 점은 무엇이냐 하면은 그 은하들이 균질적으로 우주에 퍼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은 굉장히 방대하게 비어있는 공간도 있고, 어떤 곳과 어떤 곳은 필라멘트로 이어진 것처럼 연결성이 굉장히 좋기도 하고, 어떤 기하학적인 구조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걸 우리가 명제들을 다 모아놓은 공간이라고 상정하고 생각해 보면은 여기 밝게 빛나는 것 하나하나가 다 명제들일 거예요. 예컨대 굉장히 유명한 참인 명제들을 두 개만 하이라이트 해보면, 저쪽 어딘가에는 몇십 년 전에 힘겹게 정리된 사색 정리, 모든 평면 그래프는 4가지 색으로 칠할 수 있다라는 명제가 있을 거고, 다른 쪽 어디에는 또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증명한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n이 적어도 3일 때 xn 더하기 yn 더하기 zn은 자명하지 않은 정수회를 가지지 않는다는 명제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가능한 참이거나 거짓인 명제들 중에서 사색 정리나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 같은 것들은 수학자들이 특별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특별히 유명한데 왜 그럴까요? 사색 정리를 알게 되면은 내년에 반도체를 디자인하는데 어떤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리만 가설이 참인지 아닌지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만약에 리만 가설이 증명되면 우리의 은행의 보안 시스템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런 걸 저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흥미로운 걸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 많은 수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명제들이 다른 명제들에 비해서 특별히 흥미로운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왜 이 정리들이 흥미로운가 하면 그 명제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들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하고 쉽게 설명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명제를 증명하려면은 굉장히 힘들고 힘든 우회로를 거쳐야 돼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제가 이 명제 공간에 어떤 점에 서 있는데
바로 조기에 어떤 점이 보여요. 내가 조기를 여기에서부터 가고 싶은데 느끼기에는 5발짝만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수를 써도 쉽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우회로를 거쳐서만 거기를 갈 수 있다는 건데, 그 말이 뭐냐 하면은 이곳과 저곳 사이에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진에서처럼 굉장히 큰 비어있는 암흑 공간처럼 이 구조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명제들을 증명하기 힘들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존재를 유추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흥미로운가 하면은 우리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강력하게 시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떤 종류의 직관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어떤 종류의 편견을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경험을 반복적으로 함으로써 스스로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수학자들이 하고 싶어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뭐냐 하면은 이 명제 공간 내에서 수많은 명제들이 서로의 관계를 맺고 있는데, 이 관계의 지도를 최대한 자세하게 그려냄으로써 우리 인간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지를 이해하는 데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가끔 생각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이 방금 했던 논의와 흡사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이들이 이건 왜 이래? 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그럼 그건 왜 그래? 해서 뭐라고 대답을 해주면, 그건 왜 그래? 하고 대답을 해주면 이렇게 반복되는데, 왜 이런 과정을 전 세계 모든 아이들이 굉장히 공통적으로 하는데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 있어요? 저의 합리적인 추론이 물론 몇 가지 가능할 거고 저도 정답은 모르는데, 합리적인 추론 첫 번째는 물론 엄마와 아빠의 참을성을 길러주기 위해서, 이런 거인 것 같고, 그렇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제 아이들을 보면은 엄마 아빠를 어떤 식으로건 훈련시키는 데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이거는 아니라고 치고, 둘째는 정말 그 물어보는 질문에 대한 답변, 그 답변에 등장하는 사실이 궁금해서 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물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답을 해주면 잘 듣지도 않더라고요. 세 번째, 제가 어렴풋이 너무 낭만적일 수도 있지만 진화생물학적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아이들이 사실의 나열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방금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관계의 지도를 탐색하는데 더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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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이 어떤 식으로 서로 연결되어 지는지, 이게 왜 우리에게 흥미로우냐면은 아이들이 물론 허당같이 앉아있는 우리 아이들을 과대평가하는 걸 수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게 관계라는 거를 어렴풋이 느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러면은 그게 관계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이제 경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관계라는 것을 만들어내려면은 경계라는 것이 필수적인 듯 해요. 수학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자면은 수학에서 가장 뚜렷하고 분명한 경계는 소위 말하는 이산 수학 그리고 연속 수학 사이에 있는데, 영어로는 discrete하고 continuous라고 하죠. 이 둘 사이의 경계에 대해서 잠깐 얘기해 볼게요. 아마 연속적이다라는 것은 일상어에서도 자주 사용하시니까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이산수학은 조금 더 낯설 수도 있는데, 이산수학은 수학 중에서도 가산집합, 셀 수 있는 집합을 다루는 수학으로서 정수나 그래프, 논리연산 등 서로 구분되는 값을 가지는 대상을 연구하는 분야예요. 크게 현대수학에서 조합, 해석, 대수, 기하라는 네 가지 큰 분야가 있는데, 조합하고 대수는 이산수학적인 면이 많고 해석하고 기하는
연속적인 대성을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이산수학적인 대상에 대한 가지는 직관이랑 연속적인 공간이나 부드러운 함수 같은 거에 가지는 직관이 전혀 다르죠. 근데 비단 수학뿐만 아니라 어떤 언어나 어떤 문화권에서는 이 두 가지의 구분이 너무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문법적으로 임플리멘테이션이 된 경우가 있어요. 예컨대 영어에서는 명사를 가산명사와 불가산명사, 카운터블과 언카운터블 나운으로 구분하는데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추억 속에 있는 성문 영문법 2장 어디? 예컨대 dog, tree, book, orange, bottle, coin, cup 이런 거는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명사고 water, happiness, intelligence, rice, love, information, power 이런 거는 셀 수 없는 불가산명사라고 해서 두 개가 등장할 때 어떤 문법을 사용해야 되냐 뭐 관사니 뭐니 해가지고 전혀 다르게 구분되어져 있죠. 그렇지만 이거 배우기가 굉장히 힘들고 아무리 배워도 헷갈리는 게 예컨대 오렌지랑 라이스를 생각해 보세요. 오렌지는 가산명사라고 해요. 라이스는 불가산명사라고 해요. 우리가 보기에 오렌지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 셀 수 있죠. 오렌지 3개 있으면 셀 수 있죠. 라이스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쌀인데 쌀도 셀 수 있잖아요. 쌀알이 100개 있을 수도 있고 쌀알이 112개 있을 수도 있고 115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라이스는 셀 수 없는 거라고 주장을 해요. 말하자면 이거는 컨티뉴어스한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너무나 쌀알이 곱기 때문에 마치 우리가 물을 몇 개인지 셀 수 없는 것처럼 쌀알도 셀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구분이 그 물체 자체의 물리적인 본성에 있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그 물체를 어떤 식으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가산명사가 되기도 하고 불가산명사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두 개의 그 이산과 연속의 경계가 자기적이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유명한 물리 역사에서의 일화가 있는데 그 빛의 이중성이라고 하죠. 빛이 입자냐 파동이냐 이런 거에서 아인슈타인이 30년대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It seems as though we must use sometimes one theory and sometimes the other, while at times we may use either. We have two contradictory pictures of reality. Separately, neither of them fully explains the phenomena of light, but together they do.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연속적인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의 경계도 우리가 다른 모든 경계와 마찬가지로 임의로 만들어낸 거일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경계가 물론 우리가 유용하고 필요하기 때문에 만든 거지만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그 경계를 넘어갈 줄 아는 게 굉장히 유용해요. 수학에는 이런 예들이 무수히 많은데요.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할 법한 예를 2개 소개시켜 드리자면 복잡한 모양의 넓이를 재고 싶을 때 어떤 식으로 잴까요? 일단 이 연속적인 대상을 여러 개의 그리드로 나눠서 이산수학적인 대상으로 바꾼 다음에 그 그리드가 몇 개인지 세는 거예요. 세는 행위는 이산수학적인 행위죠. 그리고 그리드를 점점 더 잘게 만들어서 점점 더 정확한 값을 도출해내는 거예요. 연속에서 이산으로 가는 거고 반대의 경우도 우리가 늘상 하는 거죠. 이산수학적인 문제를 연속적인 방법으로 푸는 거. 예컨대 여기 젤리빈이 여러 개 있는데 누가 여러분께 젤리빈이 여기 몇 개 있는지 알아내라 라고 하면 1개, 2개, 3개, 10만 3,648개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컵을 가져와서 한 컵에 젤리빈이 몇 개 들어가는지 센 다음에 그 젤리빈이 마치 물인 것처럼 몇 컵이 나오는지를 세면은 금방 셀 수 있죠. 이건 이산에서 연속으로 가는 거고. 하나 더 조금 더 복잡한 예를 들자면 이게 얼마 전에 제가 뉴욕타임스와 인터뷰했던 기사에서 기자가
이산수학적인 대상에 기하학적 직관이 사용되는 예를 좀 쉽게 들어달라고 해서 제가 중학교 때 열심히 가지고 놀았던 11th Hour라는 컴퓨터 게임에 나왔던 퍼즐을 소개해드렸어요. 여기에서 흑과 백, 나이트의 위치를 체스의 룰을 사용해서 바꾸라는 건데, 이거를 막무가내로 하면은 적어도 당시 중학생인 저로서는 아무리 해도 위치가 바뀌지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오직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칸과 칸 사이에 관계밖에 없어요. 예컨대 아까의 체스보드가 아니라 좀 더 단순한 이 정사각형 9칸짜리 체스보드를 생각했을 때 1, 2, 3, 4, 5, 6, 7, 8, 9 이름을 주고 그 칸들 사이에 나이트의 입장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은 5번 칸에 있는 나이트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갈 수 없으니까 고립돼 있고, 나머지 8개의 칸은 서로 하나의 고리를 이룬다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를 다른 식으로 바꾼 거죠. 예컨대 이런 다른 보드는 1번 칸, 5번 칸, 10번 칸만 서로 연결돼 있고, 나머지 7개의 칸은 하나의 직선으로 연결돼 있고요. 나이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철학을, 관계의 철학을 원래의 문제에 적용해 보면 10개의 칸이 이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1, 5, 7, 9번이 삐죽 튀어나와 있고 2, 6, 8, 3, 14. 이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원래의 나이트를 바꾸는 문제가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오른쪽에 나이트가 바로 옆 칸으로만 이동할 수 있는 문제로 바뀌게 되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바꾸어 놓고 보면은 해법이 쉽게 보여요. 흑 나이트를 오른쪽 끝으로 쭉 밀고 다른 흑 나이트도 쭉 밀고 백 나이트가 삐죽 튀어나온 곳에서 쉬고 있고, 다시 흑 나이트 2개가 백 나이트 옆으로 붙은 다음에 백 나이트가 다시 빠지고, 이 과정을 한 번 더 반복하면은 흑 나이트와 백 나이트의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근데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사실 상당히 재미있고 수학이 전혀 논리에 대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예컨대 오직 논리만을 아는 컴퓨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가 여기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그어놓은 등호는 정말 같아요. 왼쪽 문제와 오른쪽 문제는 완전히 논리적으로 동치인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으로서 받아들이기에 하나는 불가능할 정도로 복잡하게 느껴지고 다른 하나는 너무너무 당연한 해법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오른쪽의 문제는 우리가 시각적인 직관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흑 나이트를 오른쪽으로 쭉 뺀다 라고 제가 표현한 걸 여러분들이 알아들은 순간 이미 시각적인 직관을 사용하신 거예요. 이게 가장 원초적인 형태의 기하학이고, 원래의 이산수학적인 문제가 기하학적인 직관에 어떻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남은 시간 동안 조금 더 복잡하기는 하지만 아주 간략하게 제가 하는 연구에서 이산수학과 연속수학 사이의 경계를 어떻게 넘나들고 어떨 때는 더 분명하게 경계 짓고 어떨 때는 경계를 무너뜨리기도 하는지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자세한 이야기는 급하게 하기는 힘드니까 이 레퍼런스를 몇 개 드릴게요. 이 길 칼라이라는 분이 제가 한 일에 대해서 짧게 ICM Proceedings에 써준 논문이 있고요. 안드레이 오큰코프라는 분이 조금 더 복잡한 수준에서, 그렇지만 여전히 수학에 관심이 있는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즐겁게 읽을 수 있도록 Combinatorial Geometry Takes the Lead라는 exposition을 또 ICM Proceedings에 써주셨고요. 저는 조금 더 전문적인 대학원생 수준에서 Combinatorics and Hodge Theory라는 논문을 썼어요. 그리고 목소리로 설명을 듣는 거에 더 관심이 있으신 분은 이 호지 구조와 경계 넘어가기라는 주제에 대해서 제가 다다음 주 어느 때에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말 강연을 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참석해 주시면 제가 더 많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아주 빨리 대충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건지
스포일러를 드리면 이 대수와 조합, 해석, 기하 네 가지 수학의 큰 기둥 사이를 호지 구조라는 입장에서 넘나드는 행위를 수학자들이 지난 몇십 년 동안 해왔다는 역사를 좀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제 필즈상 사이테이션에 보면은 조합과 기하를 이어주는 길을 열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사실 이러한 시도는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고 그동안 다른 수많은 수학자들이 해왔었고 하려고 해왔었고, 그리고 비단 조합과 기하 사이에만 있었던 일도 아니고 이 네 가지 꼭지점을 잇는 6가지의 관계 사이에 끊임없이 일어나 왔어요. 제가 호지 구조라는 아주 특정한 프레임워크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난 50년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30초 동안 말씀드릴게요. 대수하고 기하 사이에서 그 유명한 Weil conjecture on zeta functions라는 것이 유한체에 대한 아주 유명한 추측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알렉산더 그로텐딕이라고 대수기하의 기초를 닦으신 분이 그 Weil conjecture를 풀려면은 대수와 기하 사이를 잇는 Standard conjectures on algebraic cycles라는 추측을 풀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발견하셨어요. 이 추측은 아직도 미해결이고요.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지나서 예컨대 대수하고 조합 사이에서 카즈나는 루스틱이라는 표현론 하시는 분들이 그 컥스 그룹이라는 대수적 대상의 표현 사이에 표현 뒤에 놀라운 구조가 있다는 것을 추측을 하셨는데, 그것을 비교적 최근인 2014년에 엘리아스 앤 윌리엄슨이라는 두 수학자가 사실은 그 표현론적 대상 뒤에 숨겨진 호지 구조가 있다는 것을 찾아냄으로써 해결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둘이 찾아낸 호지 구조가 그 그로텐딕 스탠다드 컨젝처에 등장하는 호지 구조랑 논리적으로 완전히 동일하게 생겼어요. 논리적인 인과관계는 없지만 하나로 다른 걸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반대도 아니지만 그 꼴을 봤을 때 모양새가 완전히 똑같아요. 그리고 또 조금 더 지나서 예컨대 조합과 기하 사이에 수많은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부끄럼 없이 제가 참여했던 연구를 하나를 하이라이트 하자면은 아디프라시토하고 저하고 캐츠하고 2018년에 발표했던 커뮤니토리얼 허지 티어리라는 거에 메트로이드라는 조합론적 대상을 가지고 그 뒤에 사실은 숨겨진 호지 구조가 있다는 걸 찾아낸 게 주요 업적이었는데, 그 호지 구조도 그 꼴을 들여다보면은 엘리아스 앤 윌리엄슨의 월에 나오는 호지 구조나 그로텐딕의 컨젝처에 나오는 호지 구조나 그 모양새가 완전히 똑같아요. 논리적인 연관관계는 없거나 아직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다른 세계의 변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이 유니버설한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가서 경계를 허물었다가 그 새로운 영역에서 또 새로운 발견을 해서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주고 새로운 경계를 만들고 새로운 관계를 찾아가고 또 그 경계를 부수고 나아가고 이름을 붙여주고 이런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아닌가 싶은 느낌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작년에 삼성 호암상을 받으면서 그날 아침에 이 수상 소감을 앞에 나가서 멋있게 해야 된다 해서 급조한 수상 소감인데, 개인적으로는 제 자신의 편견과 한계를 이해해가는 과정이고, 더 일반적으로는 인간이라는 종이 어떤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얼마나 깊게 생각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일입니다 라고 수학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냥 급한 마음에 큰 뜻 없이 멋있어 보이는 단어들을 조합해서 만들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니까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이 본질적인 문제들이 수학에서 아까 Growth and Extended Conjecture라든가 다른 수많은 추측들을 해결하고 또 새로운 추측들을 발견해내는 게 왜 중요하냐 하면 그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계를 넘어설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이것이 순수 수학이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타고난 편견을 넘어설 기회를 준다는 것.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오늘 여기 이 자리에 그리고 유튜브로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장기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많은 어린 학생들도 제 말을 듣고 계시고 그리고 즉각적이고 정책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어르신들도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듣고 계시니까 앞으로 순수 수학이나 기초 과학을 열심히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 대해서 꾸준한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제 큰 상을 받고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은 만큼 제가 그동안 한국 수학계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한국 사회에서 받은 많은 것들을 최대한 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